시작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자, 동강 드는 학생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5, 6월 반 수업이고요. 저희 내세법 교재가 5월 20일쯤에 출간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수업은 제가 이제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책 교재에 제본된 앞부분이에요. 동영상 듣는 분들은 제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잠깐 출력해서 듣다가 학원으로부터 교재를 수령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목요일날 그죠? 예, 수업 시간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하고 1시에 나가셔서 식사하고 오시면 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번에서 9번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잠깐 그 교재에다가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가르쳐 드릴게요. 질문사항 있으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학습 상담란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조금 급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메일 쓰시면 돼요. 뭐 회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핸드폰 번호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내세법이에요. 그죠? 내국 소비세법. 이거 잠깐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2교시에 회계학하고 같이 출제가 되죠. 과목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법이 하나가 부가가치세고요. 또 하나가 개별 소비세. 자, 그 다음에 주세라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법은 3가지고 시험 문항이 다 해서 40문항인 건 알고 계시죠? 객관식 40문항. 요게 30문제 출제되고요. 요게 5문제, 요게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회계학하고 틀리게 이 내세법은 하면 할수록 성적이 계속 잘 나와요. 그리고 내용도 어렵지 않고 쉬워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약간의 불편함, 어색함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매우 쉽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 내세법은 회계학하고 같이 시험을 보죠. 제가 회계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80분이 주어지고 내세법 40문제, 회계학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에 1차 시험에 붙느냐 안 붙느냐는 내세법, 무형영어, 관세법 따위가 아니에요. 그죠? 알고 계실 텐데 뭐 회계학 개강한 지 얼마 안 돼서 할만하다 생각하지만 큰 착각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회계학일 텐데 80분에서 회계학으로 최소 50분을 밀려면 내세법을 몇 분 안에 끝내야 돼요. 30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사실 30분도 좀 많고요. 25분 정도를 끝내고 55분을 회계학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시험장에서 내세법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답이 탁탁탁탁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과연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돼서 이게 회계학으로 밀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내세법은 과목 자체가 공부를 해도 쉬워도 많은 양을 투입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회계학의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그거 명심하시고 지금 5, 6월 달부터 이 내세법은 거의 암기 과목이에요. 거의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그냥 지금부터 냅다 외우기 시작하면 내년도 시험장에 갔을 때 다 까먹어요. 공부하는 요령은 지금은 내용하고 취지하고 이해 목적으로 공부하시고 어디가 시험 나오는지 밑줄 쳐놓고 내년 1월 달쯤부터 본격적으로 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1월 달부터 각 학원 모의고사가 있을 텐데 1월 달에 모의고사 보면 뭐 40점 맞다가 2월 달에 60점 맞고 3월 달 모의고사에 80점 맞고 그렇게 점수가 쫙쫙쫙 오를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점수는 80점 정도예요. 내세법 80점 정도 맞으면 회계학 40점 맞아도 평균 60점 넘는 거 밀어줄 수 있는 점수가 있고 내세법을 80점 맞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대부분 수강생들은 다 80점을 맞아요. 이 부가가치세 30문제 중에 4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예요. 4문제 정도가. 근데 이제 이 부가가치세 계산 문제는 응용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응용 문제가 전혀 없고 놨던 문제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그러거든요. 제가 나중에 부가가치세에서 시험 문제에 나는 계산 문제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재를 통해서 풍부하게 공부를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유형을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 문제만 반복해서 푸시면 제 생각에는 계산 문제 4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아셨어요?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수업 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지금 오신 분들 교재가 없죠? 앞에서 받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가 시험에 나오는 이 자격증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화났어요?
아니죠. 아침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이래요? 어젯밤에 보고. 회계사 시험 있죠. 그럼 저 열심히 하다 갈게요. 우리 즐겁게 공부하다 가요. 다음 주쯤에 소주 한 잔 살게요. 김용원이 산대요. 예. 회계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세무사 시험 있죠. 이 회계사 시험에는 부가지세 문제가 8문제가 나요. 세무사 시험 문제도 그 정도 나고.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은 부가지세가 문항수가 적으니까 깊게 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부가지세만 몇 문제가 나요? 30문제가 나요. 굉장히 깊게 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법, 시행령 여기까지가 아니라 집행 기준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교재가 정리가 돼 있을 거고, 이 부가세 말고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 있죠. 이게 공부를 나중에 하다 보면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도 굉장히 공부할 양이 많고 암기할 게 많고 더럽고 지저분한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 5문제하고 이 5문제 10문제를 다 맞추려고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할 게 너무 많아져요. 제가 제안하는 건 요 10문제 중에 8문제 정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2문제가 빠지죠. 그 2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내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패스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 문제 나면 그냥 틀려요. 그냥 2번 찍어. 2번 찍고 그래서 맞으면 좋은 거고 어차피 틀릴 거예요. 찍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량을 제가 정할 때 내세법은 아주 깊게 할 거고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는 보수적으로 8문제 정도를 커버해서 2문제는 버리게끔 해서 그렇게 인도하도록 할게요. 아셨습니까? 예. 자, 그 갖고 계신 교재의 그 개론서는 이 부가시세하고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가 다 담겨져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내년도 시험장에 우리가 마무리해서 정리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따로 A4 용지에다가 막 정리하시는 병신짓을 해요. 그러면 책하고 두께가 똑같이 나와요. 네? 그냥 교재를 통해서 보시고요. 제가 9월 달쯤에 객관식 교재를 낼 거거든요. 그 객관식 교재 앞에다가 각 챕터에서 외워야 되는 것, 제가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일단은 개론서로 공부하시고 객관식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만 공부하고 객관식 수업 때 버려요. 개론서를 버리시고 그때부터는 객관식 교재에 요약된 것만 암기해가면서 이해하면 제 생각에는 따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이제 다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지울게요. 다 노려보지 나를? 부끄러워. 네. 자, 어딜 보시냐면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어떤 날은 3시 반에 끝나고 어떤 날은 4시 반에 끝나고 그래요. 제가 수업할 때 논리가 이어지지 않는 다른 챕터로 넘어가거나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걸 되게 중간에 끊는 걸 싫어하거든요. 해서 3시 반에서 4시 반 제 마음대로 끝내도록 할게요. 아셨습니까? 네. 어차피 제 수업이잖아요. 네. 들어오세요. 예. 저 안녕해요. 들어와요. 집에 갔다 오냐고 수고했어요. 자, 교재 보시면 처음에 제1장하고 총설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수업을 부가가치세법부터 할 거거든요. 이제 부가가치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써볼게요. 부가가치세. 이게 영어로 Value Added Tax에서 VAT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부가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부가가치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라는 게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갑이 원재료를 100원 주고 사와지고 가공을 해요. 공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500원에 팔아요. 그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으면 얘는 100원을 썼고 500원을 벌었으니까 만들어낸 가치가 얼마예요? 400원인 거죠. 실제 지금 이 갑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400이에요. 그러면 이 4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볼 건데 이 부가가치 400을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공제법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가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이름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막 열심히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교재에 다 정리는 돼 있어요. 여러분들 100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500에 팔았다면 얘가 만들어낸 가치가 400원이다라는 건 동의하시죠? 그죠? 그 가치를 만들어내서 값은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400원이라는 부가가치의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우리는 500이라는 숫자에서 뭐를 뺐어요? 100이라는 숫자를 뺐더니 얼마가 나와요? 400. 자, 이렇게
내가 판매한 숫자에서 내가 한 상호 숫자를 빼주는 거, 요걸 우린 공제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회계학 공부할 때요, 뭔가를 파는 걸 판매라고 부르잖아요. 재고자산을 파는 걸 뭐라고 불러요? 매출. 그죠? 재고자산 이외에 판매하는 건 보통 매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회계학에서? 예, 화이팅. 여러분들 이게 아침 수업 이래서 하기가 싫어. 예?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부가가치는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재고가 됐던 아니면 유형자산이 됐던 뭐하든 무조건 매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가가치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선. 다음, 여러분들 재고자산을 사온 걸 회계는 매입이라고 부르고 재고자산 이외에는 보통 취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사가지고 온 건 다 매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판 건 매출, 사온 건 매입. 부가가치세법은 그렇게 부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400이라는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제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매출에서 뭐를 빼면 돼요? 매입을 빼면 그때 나오는 게 부가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럼 부가가치라는 숫자를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다음에 지금 여기에 가산법이라고 있잖아요. 얘는 아주 이론적인 방법이에요. 이론적 방법이라는 얘기는 얘는 어떤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름만 알아놓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생산의 4대 요소 배웠죠? 불러봐봐요. 오, 또 노동, 자본, 자산? 아닌데 경영. 이래서 좋은 중학교를 나와야 돼요. 자,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죠. 이런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생산의 4대 요소. 시끄러워요? 말하는 게? 예, 여러분들 이게 토지는 이제 임차료가 생기죠. 그죠? 노동은 임금. 오, 자본은 경영은 이윤. 오, 좋은 데 나왔네요. 자, 이게 생산의 4대 요소죠. 이러한 생산의 4대 요소를 투입해서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갑이라는 회사는 400을 만들어냈다는 이론적인 거죠. 이렇게 임차료나 임금이나 이자나 이윤을 다 더했더니 400이 나올 거야 라는 게 이론적인 가산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에다가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공제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산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를 적용한다고요? 공제법. 요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라는 건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건데,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는 이해했고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이건데, 일단 세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레이트가 있어야 돼요. 세율. 그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세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죠. 높은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 세율 같은 게 일본 같은 경우가 8%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17%예요. 제 딸아이가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거기 17%. 대부분 다 15%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의 10%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갑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400이면 10% 곱하면 얼마예요? 40. 이게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부가가치세 계산해 볼게요. 자, 갖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잠깐 봅시다. 레퍼런스 달아드릴게요. 지금 4페이지, 5페이지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이거 읽으면요, 머리만 아파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재니까 이론적인 부분으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거. 자, 우리가 공부한 거 뭐? 공제법이에요, 가산법이에요? 부가가치 계산하는 건 공제법. 그거 기억할게요. 다음, 여러분들 그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산법이라고 나와 있죠? 7페이지 내용 더럽게 많죠? 읽을 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페이지까지는 읽지 말고 지금부터 칠판에다가 설명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봐봐요. 갑이란 놈이 있는데 얘는 100에 사가지고 와서, 자, 500에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갑이 만드는 부가가치 얼마?
공제법을 이용하면 500에서 100 빼니까 400. 여기다 10% 세율 곱하면 얼마죠? 40. 그럼 40이 부가가치세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는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첫 번째가 자, 이름이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혹은 전단계 거래 공제법이라고 부르고요. 내년도 시험장에 가시면 1번 문제에서 언급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위는 전단계 거래 공제법, 밑에는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1번, 2번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실질 자체가 틀려요. 제가 일단 전단계 거래 공제법으로 이 갑의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출에서 매입을 빼요. 자, 이 네모 박스 보니까 뭐 기억나야 돼요? 좀 전에 배웠던 공제법이죠.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공제법이요. 여기다가 10%를 곱해요. 세율이 10%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 지금 매출은 500이고 매입은 100이니까 여기다가 10%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40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불러요. 다음, 자 밑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있죠? 자,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위에 있는 이 가로를 풀어요. 그러면 매출 곱하기 10% 빼기 매입 곱하기 뭐? 10%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만 풀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00 곱하기 10% 빼기 100 곱하기 10%는 얼마가 나와요? 40이 나오는 거죠. 야, 위는 아래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이따 제가 이 실질 자체를 설명한다면 위아래는 분명히 틀려요. 일단 용어를 알 건데 자, 얘는 매출한 거에 10% 곱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러면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그때서 부가가치세 4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위아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법이잖아요. 자, 요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고 얘는 아니에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뭐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위아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건데요. 지금 위아래의 차이는 딱 한 군데에서 차이가 나요. 요거예요, 요거. 자, 지금 위를 보면 매입한 거를 매출액에서 빼죠. 얘는 아예 가로를 풀어서 매입세액을 빼죠. 즉 위는 부가가치의 10%를 곱한 거고 밑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매입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오늘 이따가 배워요. 자, 이 갑을 봐봐요. 이 갑이라는 놈이 회사라고 쳐요. 얘가 지금 물건을 사왔죠. 얼마 주고? 100원을 주고 사왔죠. 1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오면 갑은 나한테 물건을 판 놈한테 돈을 주겠죠. 아니 이게 100원짜리 사오면 돈 100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물건을 사올 때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증빙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영수증. 하다못해 우리가 커피숍에서 물건 사도 영수증을 받잖아요. 네, 에어컨 이제 나오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여기 한번 동영상에 나와서 출연 한번 하고 가시던지. 아 예. 자, 그러면 저 잠깐만 봐주세요. 자, 이 갑이요 뭔가를 사왔어요. 매입을. 그죠? 뭔가를 사가지고 오게 되면 증빙이라는 거를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이 증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입에 묻은 거 영수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증빙 중에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뭐요? 세금 계산서. 얘는 그냥 일종의 증빙의 하나예요. 자,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다시 일로 와봐 봐요. 밑에 매입세액이라는 거 있죠. 위하고 아래의 차이는 밑에 매입세액이라는 걸 차감하는데 이렇게 매입세액을 차감할 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만 차감해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입액에다가 10% 곱한 거를 차감할 건데 문제는 이렇게 차감할 때 뭐만 인정된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온 것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위의 산식은 세금 계산서가 없이 영수증 기타 등등 증빙이 설령 없어도 매입한 거에다가 가로를 닫고 10%를 곱하지만 밑에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만 차감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약간은 내용이 어렵지만 오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당장은 뭐를 기억할 거냐면 전단계 거래공제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만 먼저 기억을 할게요. 됐습니까? 가로를 푼 거예요, 닫은 거예요? 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다시 교재.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의 7페이지에 보시면 자, 상단의 네모 박스에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랬죠. 자, 앞부분 교재 다 날려버리시고요. 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쌍가로 4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말 있죠. 자, 오늘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테니까 이따가 그것만 이해하고 앞부분은 읽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요.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에 의의하고 있죠. 첫 번째 배운 게 부가가치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여기서 기억할 게 공제법, 가산법, 그 다음에요. 전단계 거래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 용어를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칠판 지워도 되죠. 예. 자, 다음에요. 지금 우리가 부가세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간접세라고 들어보셨어요? 간접세?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간접세 얘기하고 소비세 얘기를 할 건데 세 번째가 소비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갑. 자, 갑은 0에 사와서 1000에 팔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갑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1000이겠죠. 자, 일단 이 갑은 왜 그런지 몰라도 당장은 그냥 사업자라고 해볼게요. 왜 그런지 몰라도 사업자. 그냥 이 사업자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회사. 그럼 지금 갑이란 놈은 뭔가를 만들어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냐면요. 소비자한테 판 거예요. 소비자라는 건 사업하는 놈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갑이 만들어낸 게 그냥 물건이에요. 이 세법에서는 재화라고 불러요. 재화. 그러면 지금 이 갑이란 놈이 재화를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지금 갑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0에서 1000의 차이 금액을 계산했더니 밸류 얼마? 1000이죠? 그러면 10% 곱하면 세금은 얼마예요? 100원이잖아요. 자, 이 100원을 과연 누가 낼 거냐라는 걸 지금부터 고민할 건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부가세는 소비세예요. 소득세가 있고 소비세가 있는 건 관세법 첫날 배우셨죠. 국민의힘리진한테. 그죠?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 부가세는 소비세거든요. 자, 갑은 생산자고 소비는 누가 해요? 소비자가 하죠. 그러면 이 재화에 대해서 소비한 자는 소비자고 소비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소비세예요. 뭔가를 소비하면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갑이란 사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을 때 세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걸 우리는 이제부터 소비세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애가 누구예요? 담세자라고 하죠. 세금을 직접 부담하는 애. 그러면 담세자는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금은 누가 거두려? 관할세무서에서 걷어들이는 거죠. 자, 이 관할세무서 입장에 대볼게요. 이 소비자라는 건요, 그냥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소비하죠. 그러면 만약에 소비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했을 때 담세자인 소비자야. 어차피 세금은 네가 내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 이렇게 직접 내라고 했다고 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 소비하는 금액들을 다 일일이 엑셀로 정리해서 10%를 곱해갖고 내가 사는 동네의 세무서에 방문해서
자진해서 세금을 낼 거냐? 어린 반푼어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관할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가 얼마만큼 소비했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제가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시세는 실제 소비자가 내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한테 직접 세금을 납부해라는 그런 법 체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한 거죠. 자, 이랬을 때요. 이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갑이란 놈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얘를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갑은 소비자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죠? 그 재화를.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으니까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값 1,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자, 소비자가 내야 되는 소비세 얼마죠? 지금 100원이죠. 이 100원을 소비자가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회사에 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을 주는 거죠. 그럼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소비자가 내야 되는 돈은 얼마예요? 1,1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수도 없이 이런 일 많이 겪죠? 빕스 같은 데 가서 샐러드 25,000원짜리 먹었더니 이 새끼 나갈 때 내라는 돈이 27,500원인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란 놈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100원이라는 세금을 받아와요.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줘요? 관할세무서한테 갖다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갑이란 놈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 반드시 100원을 받아서 갖다 내게끔 해야 되죠. 그럼 얘한테 납세의 의무를 주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는 담세자가 소비자인 건 알았어요. 왜? 소비세니까. 하지만 납세의 의무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저 갑을 아까 사업자라고 불렀는데 이 사업자는 어떤 게 사업자냐 나중에 배울게요. 그냥 회사라고 당분간 생각합시다. 이래버리면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걸 우리는 무슨 세금이라고 불러요? 직접세, 간접세.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담세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거 뭐냐? 여러분들 저는 근로소득자이기도 하고요. 사업소득자이기도 하거든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면 제가 강의를 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잖아요. 예.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분위기가 좋아질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럼 저는 개인 소득세에 대해서 5월 달에 5월 말에다 세금을 내거든요. 이런 건 제가 돈을 벌었고 제가 담세자고 제가 직접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직접세. 지금 이거는 뭐? 간접세. 해서 담세자하고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담세자는 그냥 소비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간접세라고 부를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실 게 지금 우린 부가시세 배우고 있어요. 자, 물세라는 거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물세이고요. 인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제 칠판 봐봐요. 여러분들 이 갑이요. 소비자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받는 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원 더하기 100을 받는 거죠. 100을 받고 얘는 이 100을 어디다 갖다 내요? 관할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부가시세 조세죠. 이 조세라는 게요. 목표로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목표로 하는 게 조세의 목표. 조세 평등주의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하지만 이미 마음은 상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조세평등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조세평등주의라는 것 자체는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금액을 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세평등주의라는 거는 소득이 많은 자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자는 적게 내라는 게 조세평등주의예요. 조세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게 조세평등주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갑이라는 놈이 물건을 팔아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얘가 편의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 때 수많은 소비자가 가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가잖아요. 그럼 물건값에다가 10% 가산해서 물건 가격을 준다고요. 그러면 조세평등주의라고 했을 때는요. 이 소비자의 소득이 많다면 얘는 부가가치 세율이 10%이지만 이 소비자가 만약에 소득 형편이 안 좋다면 얘한테는 부가가치 세율을 1% 2%만 매겨야 되는 게 조세평등주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들어왔을 때 얘가 행색이 허름하니 가난할 거고 얘는 명품 가방 들고 있으니 부자이니 10%를 매야지. 얘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가시세라는 거는 물건을 팔았을 때, 즉 재화를 팔았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얼마를 내야 돼? 1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물세라고 불러요. 그럼 부가시세는 뭐다? 물세. 근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 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한 걸 인세라고 부르는데요. 인세는 개인 소득세 혹은 법인 소득세율 뭐 이런 거에 반영이 되는 거지 이 부가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다? 물세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자 부가가치 배웠고 부가세 계산 방법 배웠고 소비세하고 간접세 배웠죠? 다음에 뭐까지 배웠어요? 물세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쓰실 거 별로 없어요. 자 다음에 거래징수라는 용어 좀 하나 배워볼게요. 자 이제 칠판 봐봐요. 자 갑은 소비자한테 1,000원의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로부터 1,100원을 받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갖다 내죠.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아다가 세무서에 갖다 내는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래징수라고 불러요. 자 용어예요. 뭐요? 거래징수예요. 그러면 지금 거래징수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건 소비자예요? 아니면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거래징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용어 하나만 잠깐 써놔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거기 끝납니다. 자, 다단계 거래세. 자, 칠판 볼게요. 제가 지금 뭐라고 썼어요? 다단계 거래세라고 돼 있죠. 요거랑 좀 다른 개념이 단단계 거래세예요. 단단계 거래세도 있고 다단계 거래세도 있어요. 일단 다단계 거래세의 의미를 알아야 단단계를 의미를 이해하니까 제가 이제부터 다단계 거래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배우는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부가세 의의 배우고 있죠? 부가세는 다단계 거래세래요. 그럼 이제 다단계 거래세인지 뭔지 제 칠판에다 한번 그려드릴 건데 제가 이따 쓰는 시간 드릴게요. 저 해도 되죠? 자 여기에 사업자가 있어요. 회사가 A도 있고 B도 있고 C가 있어요. 다음 여기엔 최종 소비자가 있어요. 자 A, B, C 최종 소비자에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예요. 다음 각각이 만들어내는 밸류를 한번 여기 위에다 써볼게요. 얘는 100이라는 밸류를 만들 거고 얘는 400이라는 밸류를 만들 거고 얘는 500이라는 밸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밸류의 총합은 얼마예요? 1000이죠. 부가가치 1000 만들어졌죠. 자 국가가 과세해야 되는 금액은 그럼 얼마입니까? 1000의 10%를 곱한 100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건 하나의 사업자가 만들어서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거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A는 사다가 중간 제품을 B한테 납품하고 B도 사다가 중간 제품을 C에다 납품하고 C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거죠. 자, 이런 거래가 아주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A는 0에 사가지고 와서 100에 팔고 얘는 100에 사가지고 와서 500에 팔고 얘는 500에 사가지고 와서 1000에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부가가치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는 100에서 0을 빼니까 100, B는 500에서 100을 빼니까 400, C는 1000에서 500을 빼니까 500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든 거죠. 여기 따라오셨죠? 안 어려워요. 자, 다음 요노마가 부담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는 100이죠. 예, 이제 1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할 세무서가 있을 거예요. 이 세무서 입장에서는요. 부가가치세를 100원만 걷어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단계 거래세 말고 단단계 거래세라는 게 뭐냐면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마지막 사업자는 C죠. 이 C는 최종 소비자로부터 100원을 받아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즉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누구한테만 줘요? C한테만 주는 걸 단단계 거래세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딱 한 번만 과세되는. 근데 이 방법 말고 이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이제 A가 돼볼게요. A는
0에 사왔죠? 100에 팔았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100의 물건을 팔 때 이 B가 최종 소비자인지 최종 소비자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B가 최종 소비자인지 최종 소비자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단단계 거래세를 적용한다면 A는 B가 최종 소비자이면 돈을 받아다 내는 거고 B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무슨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가세법은 다단계 거래세래요. 이게 뭐냐면 A는 물건을 팔 때 B가 최종 소비자인지 아닌지 고민하지 않아요. 무조건 최종 소비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최종 소비자라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로부터 돈을 얼마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냐면 100원 더하기 얼마? 10원을 받아다 올 거예요. B가 최종 소비자라고 무조건 가정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A는 그 10을 어디다 갖다 내요? 관할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럼 관할 세무서는 뭐냐면 그냥 회사마다 담당 세무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A는 B로부터 10을 받아다가 갖다 냈죠. 요까지 이해했어요? 자, 다음. 자, 이제 B가 돼 볼게요. B는 C한테 팔았죠. C한테 얼마에 팔았어요? 500. 자, B도 C가 무조건 최종 소비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C한테 돈을 받을 때는요. 500원 더하기 얼마를 받아? 50을 받는 거죠.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관할 세무서에다 얼마를 내요? 50을 내는 거죠. 무조건 최종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자, C 볼게요. C도 최종 소비자한테 1000원 더하기 얼마를 받아요? 100원을 받는 거예요. 해서 얘도 관할 세무서에 얼마를 갖다 내? 100원을 갖다 내는 거죠. 이렇게 사업자는 물건을 매출할 때 상대편으로부터 무조건 거래 징수해요. 무조건 거래 징수. 상대편이 최종 소비자 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최종 소비자로 간주하고 이렇게 거래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번 거래별로 다 납세 의무가 있죠. 무조건 받아다 내야 되니까. 이렇게 거래별로 부가세를 다 받아다 내는 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불러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게 있어요. 저 봐요. 지금 세무서가 다 해서 거둔 돈이 얼마예요? 160원이죠. 160원. 원래 얼마만 걷어야 돼? 100원. 지금 뭔가 이중과세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무서가 걷어야 되는 건 100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거래세를 취하다 보니까 160을 걷었죠. 얼마 토해내야 돼? 세무서는 다시 60을 토해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세무서가 어떻게 토해내나 볼게요. 세무서는요.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A는 뭔가를 사가지고 올 때 부가세를 낸 적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별 이슈가 없다고요. 자, 이제 B 봐봐요. B는 500원의 물건을 팔면서 50원을 받아다 냈죠. 문제는 뭐냐면 B가 뭔가를 사오면서 낸 돈이 얼마야? 세금으로 10이에요. 사가지고 올 때 낸 돈을 아까 뭐라고 불렀어? 매입세액. 맞죠? B가 부담한 건 매입세액 10이죠. 그러면 이 B는 관할세무서에다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면 A는 B가 최종 소비자인 줄 알고서 10을 받아다 냈죠. 하지만 B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니까 뭐를 다시 돌려받아야 돼? 10원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야. 다시 돌려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다음. 자, C도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요. 뭐라고? 나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에요 라고. 그러면 C가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냈던 부가세 얼마? 50. 얘를 다시 돌려줘요.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자, 각각 애들이 낸 세금을 볼게요. A는 10 냈어요. 순 네팅 쳐서. B는요. 50에서 10 빼니까 얼마 냈죠? 40. 자, C 볼게요. 100에서 50 돌려주니까 얼마 내요? 50. 이래 버리면 얘를 세 개 합쳐봐요. 얼마 나와요? 1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매출세액에서 뭐를 빼요? 매입세액을 뺀다고 했었죠. 자, 이제 각각 사업자 볼게요. A 봐요. 물건 팔 때 10원 매출세액이죠. 매입할 때 세액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10원에서 0 빼니까 10원 낸 거예요. B 볼게요. 팔 때 50 받았죠? 사올 때 얼마 냈어? 10. 그럼 매출세액 50에서 매입세액 얼마 빼요? 10. 그러니까 40 갖다 낸 거예요. 자, C도 매출세액 100에서 매입세액 50 빼니까 50 갖다 낸 거죠. 이래 버리면 10, 40, 50을 합치니까 100만큼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요. 요 매입세액 볼게요. 이 매입세액은 왜 차감해 주는 건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잘 들어요. 여러분들 C는 1,000원에 팔았죠. C는 1,000원에 팔았죠. 그러면 이 C가 판매한 1,000원은요. C가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아니라 A, B, C가 만들어낸 모든 부가가치의 합계 금액이 돼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볼게요. B는 얼마에 팔아요? 500이죠. 그럼 이 500에 판매한 건 B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예요? 아니면 B하고 이전 단계가 같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예요? 이전 단계가 같이 만든 거예요. B가 만들어낸 400과 A가 만들어낸 100을 합치니까 B의 판매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C 봐봐요. C는 1,000원에 팔았어요. 1,000원의 부가가치는 C가 만든 500, B가 만든 400, A가 만든 100이라는 거죠. 결국 각 거래 단계에서 판매한 금액은 거래 단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아니라 거래 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C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500임에도 불구하고 C는 1,000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이 1,000원은 C, B, A의 모든 부가가치고 여기에 10%를 곱한 100원을 갖다 내면 이 100원은 C의 세금과 B의 세금과 A의 세금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죠? 봐요. 이제 A는 A가 만들어낸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했어요. 10. 한 번만 잘 들어봐요. B 볼게요. B는 500에 10%는 50 냈지. 50은 B하고 A의 세금이 섞여 있는 거죠. 100은요. C하고 B하고 A의 세금이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의? 그러면 이렇게 매입한 거를 관련된 걸 빼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매입한 거를 차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업자가 판매한 금액은 사업자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죠. 그럼 거기다가 10%를 곱한 금액만 세금을 내면 각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누적돼서 이중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과거에 이중과세된 걸 제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거죠. 논리 이해하셨습니까?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다단계 거래세인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뭐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가 그것까지의 결론이에요. 됐죠? 다음. 자, 우리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게 다단계 거래세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봐봐요. A, B, C는요. 부가가치세 말고 어떠한 납세 의무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면 법인세, 개인 사업자면 개인 소득세. 그러면 관할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단계 거래세를 취하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건 좀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받아서 돌려주고 받아서 돌려주고 받아서 돌려주니까 불편하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C가 최종 소비자한테 팔 때 여기서 한 번만 과세하면 되게 간편해요. 예? 이렇게 이런 걸 단단계 거래세라고 부르고 단단계 거래세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대륙이잖아.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 북쪽에 가면은 개성공단이라고 있는 거 알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개성공단 감사인이에요. 지금 막혀갖고 개성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회계부분이 개성공단 감사인이거든요. 저 1년에 3개월은 개성에가 있어요. 북에. 예, 지금 못 가요. 막혀서 못 가는데 거기도 단단계 거래세예요. 단단계 거래세. 개덜도. 이걸 세일즈 텍스 영업세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A, B 다 무시하고요.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얘한테만 한 번 과세되는 걸 단단계라고 불러요. 간편하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C가 최종 소비자한테 한 번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면 관할 세무서는 A하고 B가 뭐를 하며 사는지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A하고 B가 뭐를 하는지 모르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좀 불편해. 관할 세무서는 요노마가 어떻게 돈을 벌어먹고 있는지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탈세를 막으려면. 그래서 단단계 거래세가 아닌 다단계 거래세, 불편해도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를 취하게 되면 각 사업자가 뭐를 팔고 뭐를 샀는지를 다 알아. 그러니까 얘한테 뭐를 추징하기가 좋아.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징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단계 거래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럼 다단계 거래세를 취할 때요.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뭐를 사고 팔았는지 뭐를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내용 정보를 관할 세무서가 다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얘 물건 팔 때 증빙을 발행하거든요. 증빙을 발행하는 게 세금 계산서라는 건데 이걸 전자식으로 발행해서 반드시 세무서 쪽으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는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기 때문에 얘가 무슨 직거래를 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단계 거래세. 이해했죠? 다음.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억하시고요. 요 말은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한 이 제도의 매입세액 차감은요. 이 요건인데요. 여기 8가지거든요. 요건이 몇 가지? 8가지. 이거 나중에 배우는데 오늘 한 가지만 먼저 배울게요. 일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뭐를 받는다고요? 세금계산서. 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는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서 TI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칠판 볼게요.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누가 발행해요? 매출자.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커피숍 가봐요. 우리가 커피를 사죠. 그럼 영수증은 제가 커피숍한테 줘, 커피숍이 나한테 영수증을 줘. 병신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그죠? 커피숍이 주는 거 아니야. 커피숍은 판매자지. 무조건 판매하는 놈이 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그래서 A가 B한테 물건을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요. 그럼 B는 지금 뭐를 갖고 있어요? 세금계산서 갖고 있으니까 10을 빼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안 빼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야,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받아본 적 있어? 없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최종 소비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었다면 뭐를 받았을까? 세금계산서를 받았겠지.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A나 B나 C의 역할을 한다면 저는 그걸 사업자라고 불러요. 뭐요? 사업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 가갖고 물건을 사면서 나는 사업자예요 라고 하면 상대편은 저한테 뭐를 줘요? 세금계산서를 줘요. 그러면 상대편한테 저는 사업자예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라면 사업자 증명서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부르죠. 우리 학원에 가면 저기 사업자 등록증 붙어 있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보던지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한 놈은 사업자이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면 상대편에서 뭐를 준다? 세금계산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가지고 온 물건의 몇 퍼센트? 10%만큼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교재 가볼게요. 천천히 합시다. 자, 9페이지 하단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중복과세 해결이라고 해서 글 많죠? 자, 이제 그거 한 번만 읽어봐봐요. 여기가 됐습니까? 자, 기억하실 거예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는데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뭐다? 중복과세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아셨어요? 다음에 하나만 더요.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 가격은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뭐다? 그 사업자까지 누적된 부가가치다. 이거 동의하시죠? 누적된 부가가치의 10%를 곱하니까 누적된 게 계속 과세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됐죠? 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들어오세요.